자, 또 들어갑시다. 마이크. 별 도움이 안 되겠네. 자, 인터넷에서 이 염색질 또는 염색체의 응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키워드를 찾아보면 아마 10중 8구 이와 비슷한 그림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 그림이 상징하고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염색체의 한 부분을 살짝 따가지고서 이것을 확대해서 이 안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염색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결국은 이들이 DNA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로서, DNA가 우리가 얘기하는 DNA라는 것은 이렇게 이중사슬로,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누이 장난 삼아서 얘기를 하지만 염색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이제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물 반 고기 반이더라. 그래서 이들 중에 어떤 것이 실제로 유전 물질인지를 상당히 곤혹스러워 했다라고 과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1950년도 이전까지의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DNA라는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단백질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름이 히스톤이라고 해서, 그 히스톤 염기성 단백질로 아주 유명합니다. 염기성 양이온이, 예를 들어서 라이신, 그 다음에 알지닌 같은 아미노산들이 있으면 그들은 이 아미노기들이 바깥에 있어갖고 차지가 되어 있잖아요. 플러스. 그래서 그런 플러스 차지들이 DNA는 인산기의 마이너스 차지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온 결합을 이루어서 여기에 철석철석 잘 들어붙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톤들이 한 번에 8명씩 짝을 지어가지고서 동일한 히스톤들이 아닙니다. 종류가 조금 다르지. 뭐 히스톤 2A, 2B, 무슨 3, 4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8명의 히스톤 단백질들이 8개의 단백질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뭉쳐서 자기들 둘레에 DNA를 이렇게 돌돌 2바퀴 반 정도로 이렇게 감아주게 된, 그것이 바로 하나의 기본 구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질이 되었건 염색체가 되었던 간에 그러한 구조 자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뉴클레오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솜이 뭐냐? 진핵세포의 염색체의 구성 기본 단위이다. 다시 말해서 프로캐리오트, 원핵세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심지어 폄하해서 야, 니들은 옷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 DNA잖아. 네이키드 DNA라고 폄하했다는 얘기지만, 그들이 들으면 화낸다고 얘기했죠. 우리도 뭔가 옷을 걸쳤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도의 히스톤이 빡빽히 둘러싸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름 그들도 이렇게 되어 있으나 어쨌든 우리만큼은 아니다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 구성 기본 단위이면서 이들에 의해서 이 DNA가 소위 말하는 그 염색질이 응축이 점점 돼서 그 응축의 끝판왕이, 그 염색질이 응축이 돼서 결국은 더 이상 갈 때까지 갈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이제는 더 이상 난 더 응축을 못한다, 압축을 더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응축의 끝판왕인 염색체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은 사실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과정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응축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염색질이라 하더라도 조건 또는, 그러니까 환경 조건 또는 지역에 따라서 이 응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기들 마음이야, 그냥. 그래서 결국 이런 응축에 의해서 이 염색질을 이 뉴클레오솜이 돌돌돌 말아가지고서 계속 그렇게
아니, 얘네들이 돌돌돌 만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응축이 되지?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돌돌 말어, 그래. 물론 실을 갖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 뉴클레어 솜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구성 기본 단위로서 개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의 DNA가 엄청나게 응축이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뭐 이건 아코디언이 이렇게 쭉 쭈그러드는 정도는 이유도 아니고, 이게 세포라고 합시다. 세포 사이즈. 이게 세포 사이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안에 핵에서 우리가 DNA를 꺼내가지고서 한 줄로 쭉 연결을 했다고 칩시다. DNA 길이가 얼마나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만약 이 크기가 세포라면 여기서 한 거의 90km는 가요. 이 비교 사이즈로 해서 90km. 여기서 90km면 어디야? 서울까지는 안 돼도 최소한 용인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긴 거. 말이 돼? 이게? 이 안에서 작은 걸 꺼내가지고서 쭉 연결시키면 그 정도의 86km 한 90km 정도의 길이가 되는 거를 응축을 해서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서 이 안에다 쑤셔 박아서 이 안도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작은 핵 안에 쑤셔 넣어가지고서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이렇게 응축을 이뤘다는 얘기지. 어떻게? 상대적인 간격을 조절하면서 각각의 뉴클리오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간격을 어떨 때는 서로 간의 간격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띄엄띄엄 넓혀놓고 어떨 때는 이들의 간격을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촘촘하게 완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무시 쳐버리면 그것도 3차원으로 그럼 이걸 엄청나게 높은 배율로 압축, 응축이죠. 응축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염색체에 있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사실 이렇게 꺼내서 다시 응축을 안 시키고 다 풀어놓는다면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뜨릴 수가 있는 것을 이 뉴클레오솜이 이렇게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실제로 연구자들이 이 중요성을 그다지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디에 중요하냐면 뭐든 유전자들의 발현에 사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을 빽빽하게 뉴클리오솜들을 빽빽하게 이렇게 집약시켜 놓으면 응축을 시켜 놓으면 이 지역에 있는 뭐 전부 DNA니까 근본적으로 DNA에 우리에게 있어서 DNA의 쓸모는 뭡니까? 유전자가 위치한 구조물이잖아. 이 안에 있는 유전자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귀하신 몸으로 받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전자의 역할은 뭡니까? 유전자 발현을 해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 발현이라는 얘기가 엄밀하게 뭐죠? 우리는 흔하게 유전자 발현하는데 그게 뭐야? 형질로 나타나는 것이 물론 뜬구름 잡는 얘기는 형질로 나타나는 것이 유전자 발현이지, 맞지?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화학적인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분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유전자 발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RNA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구간에서 유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할까? 유전자는 무엇입니까? DNA 선상에서 우리의 염색체는 DNA 선상에서 모든 지역이 유전자입니까? 아니지. 유전자가 아닌 그냥 할 일 없이 밥만 축내고 있는 밥버러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간 유전체 분석이 다 끝내고 나서 실제로 여기서 어떤 구간에서 뭐 일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부위가 1%밖에. 놀라고 자빠질 일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물론 무조건 단백질만 다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유전자의 입장은 아니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특별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간직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유전자라고 생각을 했으나 아니 단백질을 만들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리보솜 나는 뭐게?
리보소말 RNA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이거 나 단백질 안 만들어낸다고 난 무시하니? 아니지. 그러니까 무조건 RNA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은 전부 유전자입니다. 맞아요. 그 RNA가 궁극적으로 단백질로 변화를 하던 아니면 단백질을 만드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든 간에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RNA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 유전자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RNA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는 RNA를 만드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잖아. 나는 왜 유전자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DNA에서 RNA를 만드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RNA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라고 했을까? 이들이 날이면 날마다 편의점처럼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어떨 때는 나 오늘 문 닫았어. 안 해. 어떤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오늘 일 좀 해볼까? RNA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유전자들이 태반이다라는 얘기죠. 물론 그러지 않고 어떤 지역은 그냥 계속 24시간 불철주야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런 지역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유전자라는 지역들이 소위 말하는 활성화, 액티브한 활성화되는 시절이 있고 비활성화되는 시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유전자를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활성화를 시키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그 형질, 지금 말하는 그 형질이 엄청나게 달라지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형질 얘기를 해볼까? 그 소위 말하는 유전자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형질에 관한 거.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어렸을 때 똑같은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러나 어렸을 때 그 누군가가 그 성장 호르몬을 남들보다 훨씬 비정상적으로 또 틀린 말을 했지만 어쨌든 훨씬 남들보다 적게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의 활성이 부족해가지고서 적게 만들어내게 되면 그 개인은 어떻게 될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병증으로 인지를 하는 난쟁이 그 형질을 가지게 되죠. 난쟁이. 반면에 성장 호르몬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그 후에 그것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이상해지지 사람이.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장 호르몬이 발현이 되지 않아야 될 때 성장 호르몬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이 사람은 그러한 병증을 겪게 돼. 그러니까 그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의 활성이 어떤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활성화가 됐다가 그만하고 닫아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들처럼 일반적인 성장 이 형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유전자의 발현은 항상 액티브해도 안 되고 항상 비활성화되는 인액티브해도 안 되고 아주 시기에 딱딱 맞게 액티브해졌다가 닫고 특히 이것이 우리 같은 다세포 생물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분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게끔 해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의 단세포로서 출발을 했어. 수정란 단세포잖아요. 그 단세포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해서 몇백 조로 이루어진 이 단세포로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각각의 모든 지역에 있는 세포들이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잖아.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들이 원래 그 수정란의 처음에 출발점이었던 그 수정란의 상태에서 똑같은 유전자다. 우리가 그동안에 세포 분열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유전자가 달라졌는가? 아니죠. 똑같이 그 유전자 가지고 있잖아요. 헤모글로빈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여기도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똑같은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그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실제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서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만드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적혈구 세포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조절하나? 왜 적혈구 세포에서만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 세포에서는
똑같은 이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그냥 그대로 쥐죽은 듯이 고요하네? 잠자고 있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걸 조절을 할까? 할 때 그것에 대해 이해가 요즘 와서 이거 가지고 하는구나. 이 지역을 뉴클리오즘을 확 응축을 시켜 놓으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유전자들의 활성이 어떻게 될까? 활성화가 될까 안 될까? 왜 안 될까? 안 될까? 아주 좋은 답이에요. 이 지역에 응축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유전자들은 비활성화가 된다. 왜 그럴까? 이건 1점이다. 왜 풀어줘야 전사를 할 수 있어요? 응? 지역마다? 주형 가닥이 꼭 그런 얘기는 아니나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 이걸 풀어줘야 처음에 이것을 전사 같은 걸 할 때 누가 처음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전사를 할 때 효소 RNA 중합효소가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이거를 풀어줘야지. 맞죠? RNA 중합효소가 들어가서 이걸 풀어주면서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춰 나가야 되는데 RNA 중합효소가 착륙을 하려고 헬기장을 찾는데 헬기장이 안 보이네? 이렇게 뭉축이 되어 있으면 앉을 데가 없잖아, 이들이. 그러면 이들이 이미 풀어져 있어가지고서 여기서 RNA 중합효소가 자기가 확실하게 착륙 지점이 고유하게 있거든. 거기에 착륙을 해야 이제 그때부터 전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 착륙 지점을 여기서는 이렇게 응축된 지역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 이런 응축되어 있는 지역은 들어갈 수가 없는 진입 불가.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게 되는 효소들이 진입을 할 수 있게 해주려면 여기를 길을 눈도 치워놓고 이렇게 쫙 풀어줘야 그제서야 그 효소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분 이런 허수연? 오케이.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 응축이 뉴클리오솜의 응축과 유전자의 발현의 활성도는 언제나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조절을 해서 내가 특별한 시기에 이들을 발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면 이 일부러 능동적으로 그쪽 지역의 응축도를 조금 풀어줍니다. 그랬다가 야 그만해라 이제 거기 대충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하면 다시 응축도를 일부러 능동적으로 훨씬 높여줘서 닫아버립니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인 줄 알았더니 일반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훨씬 우리의 이해가 1차원적이어서 그 유전자 발현에 대한 이해가 1차원적이어서 뭔가 훨씬 더 좀 고유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것이 되는 것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전부 이런 식으로 유전자의 조절이 그냥 구조를 너무 허탈한 거지. 그 지역에 있는 뉴클리오솜의 상대적인 응축도를 조절함으로써 유전자의 활성을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 혹시 우리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더라도 이것은 현대에 있어서 현대 생물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근간 줄기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졸업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주제는. 그래서 자 그렇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거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쫙 줄였다가 확 폈다가 이거 무슨 신호가 혹시 그런 힌트 같은 거 없어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멀쩡하게 있다가 야 명령만 하면 야 거기 좀 이렇게 줄여라 하면 얘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쭉 줄이나? 그러다가 야 이제 거기 좀 풀어줘라 하면 얘네들이 또 말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쫙 풀어주나? 뭔가 단서가 있어야 될 그 단서가 바로 이러한 히스톤 단백질의 화학적인 변형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입니다.
화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변형을 사실은 이루게 돼 있는데 이거 역시 조금 고차원적인 얘기긴 하나 모르면 안 되는 요즘 세상에서 이거 모르면은 조금 실망스러워지는 사안이라서 두 개 여기다가 메틸기를 붙이거나 메틸 또는 아세틸기를 붙이거나 화학적으로 메틸기를 붙이거나 또는 아세틸기를 붙이거나 해서 히스톤에다가 멀쩡하게 있는 히스톤의 어떤 특별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상대적으로 이거 붙였다 떼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특별한 단백질에다 인산기를 붙였다가 떼었다 하는 것처럼 이 히스톤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다가 메틸기를 붙였다 띄워버리고 아세틸기를 붙였다 띄워버리고 하는 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 히스톤 자체의 뉴클리오솜의 응축을 조절하는 하나의 단서로서 메틸기를 붙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기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응축을 높일 때는 메틸기를 여기다 붙임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이쪽 지역이 단백질들이 히스톤 단백질들이 훨씬 촘촘하게 이렇게 끈끈하게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메틸기를 대신 띄워버리고 여기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럼 일단 먼저 메틸기를 띄워야지. 그 다음에 대신에 아세틸기를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여기가 훨씬 더 이렇게 반발력이 세져가지고서 이쪽이 훨씬 더 이렇게 풀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신호. 이걸 항상 100% 이런 식으로 믿고 이대로만 해석을 했다간 큰 코 다칠 수가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히스톤 쪽에 아세틸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쪽 지역에 요즘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구나. 이쪽 지역의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지역인데 조사를 해봤는데 갑자기 이쪽 지역에 히스톤에 메틸기가 많이 붙어있다. 네가 요즘 쉬고 있구나 하고 이것이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는 얘기죠. DNA 자체에도 메틸기를 붙임으로써 이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DNA에다가 역시 메틸기를 붙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쪽 지역을 훨씬 더 응축을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틸기와 아세틸기는 보통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결부를 시켜서 해석을 요즘은 하게 됩니다. 어떤 지역에 메틸기가 많이 붙어 있어? 그럼 이쪽 지역이 조금 경기가 좀 안 좋겠구나. DNA와 히스톤 둘 다 마찬가지죠. 이쪽 지역에 메틸기가 별로 없네? 이쪽이 조금 이제 활성화가 되려나 보다 하는 식으로. 자, 그게 이제 뉴클리오솜을 근간으로 한 이 상대적인 염색질의 응축을 말씀드리는. 정리하자면 염색질은 염색체와 다른 것은 응축이 훨씬 덜 돼 있는 어떤 DNA 지역을 우리는 특별하게 염색질이라고 특별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염색체와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염색질로서 염색체 하면은 우리가 이미 하나의 완전히 거의 100% 응축이 완전히 완성된 그런 구조인데 바로 세포 분열 직전에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염색질이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이게 서로 이 스펙트럼이 넓어서 같은 염색질이라 하더라도 응축이 훨씬 더 심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 응축이 좀 덜 돼가지고서 훨씬 풀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대적으로 같은 염색질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인 응축도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그걸 가지고 사실 유전자 조절을 하는 거예요. 훨씬 상대적으로 많이 응축을 시키면 그 지역의 유전자 발현이 셧다운이 되고 상대적으로 좀 덜 응축을 시키면 그 지역의 유전자 발현을 높일 수가 있고 하는 식으로. 자, 그만 이제 이는 뭐 그렇고 핵막 두 겹이라고 그랬죠. 다만 그 두 겹은 담요를 한 장 더 접어서 두 겹으로 만든 것과 같은 그런 양상이다. 다만 핵막은 하나의 베리어잖아요. 차단막이잖아. 세포막처럼. 우리는 세포막이라는 차단막을 쳐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 밖과 세포 안에 어떤 물질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활용합니까?
여러 가지 수송 단백질들을 활용하잖아요. 알몬드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핵막의 경우는 어떨까? 핵막에도 핵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DNA 합성하려면 DNA 중화효소 들어와야지.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원재료 물질 들어와야지. 전사 하려면 또 이 RNA 중화효소 들어와야지. 그다음에 다 만들어 놓으면 RNA 밖으로 이제 수출해야지. 세포질로. 이런 것들, 이런 물질의 소통, 이걸 하면 어떻게 할까? 세포막의 경우처럼 수성 단백질을 여러 개 배치해가지고 그들에게 이걸 조절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문제는 너무 복잡해. 좀 편하게 살자. 그래서 핵의 경우에는 야, 우리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한 가지 구멍, 똑같은 종류의 구멍, 텅텅텅텅텅 구멍을 뚫어놓고 핵막에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들어가고 들락날락을 전부 그냥 일괄적으로 하게 하자라고 해서 훨씬 덜 까다롭게.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든지 사이즈만 맞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저쪽 핵막에 있는 경우처럼 사이즈가 맞아도 네가 포도당이냐 과당이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없고 어떤 특별한 구멍을 하는 그런 까다로운 양상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대충 크기만 맞으면 아주 좋겠지. 아주 좋아. 그런데 크기가 너무 크면 어떡하라고 그럼. 억울하네. 들어가고 싶은데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서 못 들어가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이럴 경우는 옛날에 우리가 지하철을 러시아어 때 지하철에 배치를 했던 푸시맨들처럼 그 핵막, 핵공 주위에 이런 식으로 밀어넣기를 해주는 도우미 단백질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너무 사이즈가 커서 못 들어가겠어요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일로 와. 그래서 들어가 하고 이렇게까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공이라고 하는 요 구멍을 통한 물질 수송은 훨씬 이렇게 생겼어요. 핵공이 마치 이 핵막의 어떤 특별한 지역에 바구니처럼 생긴 어떤 바구니처럼 생긴 단백질이 중간에 쑥 끼어 들어가서 여기다 구멍을 만들어 놓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뚫려 있어요. 이런 구멍이. 그래서 그 안을 왔다 갔다 들락날락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그것이 핵공. 자, 또 한 가지 핵막은 그러니까 핵공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 핵 안과 핵 바깥쪽을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둘 사이 간의 물질의 교환을 일종의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핵막은 또 한 가지 핵막이 중요한 것은 핵 내의 염색체,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염색질입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그 시절은 염색질이 되는 거죠. 염색질의 핵 내에 있는 염색질의 위치의 안정적인 유지를 하는 데에도 핵막이 매우 중요하다. 뭔 소리야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염색질들의 자기들의 안정적인 그 위치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염색체에 영역이 있다는 크로모솜 테리토리 또는 크로마틴 테리토리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조폭이라고 구역이 따로 있는 거야. 염색질들이. 그랬다가 저거 딴 동네, 딴 구역에 갔다가 맞아 죽어. 여기 어딜 감히 여기라고. 아니, 쥐들끼리 같은 그 좁은 핵 안에서 서로 다른 염색질들이, 그러니까 우리 염색체라고 쉽게 얘기를 합시다. 염색질로 얘기하니까 조금 헷갈리니까. 염색체 1번, 2번, 3번, 4번에서 23번까지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것들이 각각의 서로 자기네들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얘기지. 여기 넘으면 죽음이야, 라고. 그 사진이, 이게 이제 각각의 서로 다른 염색질이죠, 물론. 사람의 핵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핵 안에서 각각의 서로 다른 염색체들을 다른 색깔의 형광으로 염색을 하면 이들이 막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엉켜서 섞여서 막 보이는 게 아니라 딱딱 일정하게 자기들이 있어야 될 위치를 딱 지키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 그림이 그 지금 방금 언급했던 크로모솜 테리토리라고 하는 염색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입증을 해주는 하나의 자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각각의 서로 다른 염색체들이 서로 다른 형광으로 염색이 돼서 고유한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걸 그림으로 다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다른 염색체들은 이 염색체가 여기만 있지 않고 저쪽으로 저기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는 여기서 항상 지키고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왜 어떤 특정한 염색체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이렇게 딱 있을까? 왜냐하면 핵막의 바로 안쪽에는 지하철 손잡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각각의 어떤 특정한 염색체들이 그 손잡이를 붙잡고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고정되는 위치들이 갈고리처럼. 그래서 각각의 서로 다른 염색체들이 이렇게 붙잡고. 그래서 벗어나지 않는 거지. 다른 지역으로. 그런가 보다. 니들은 원래 그런 습성을 좋아하는가 보다. 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혹시 궁금해지잖아요. 혹시 얘네들을 망가뜨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짓궂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왜 하필 맨날 이렇게 서로 각각의 고유한 영역에만 붙들어 매져 있을까? 니들 꼭 그래야만 돼? 이것이 이제 실험을 하는 과학자들의 짓궂은 심리가 보통 이런 거죠. 왜 이럴까? 이거 혹시 내가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면 혹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라고. 그래서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까? 큰일이 납니다. 그냥 보통 망가뜨려주면 얘들이 그냥 조금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그러지 마 다음부터 귀찮은데 그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어떤 큰일이 나냐면은 이런 큰일이 나요. 조로증이라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그러한 염색체의 영역이 흐트러져 가지고서 생기는 병입니다. 보통 병이 아니잖아요, 이거. 조로증이 걸린 보통 이런 식의 형성을 모습을 가지게 되잖아요. 조로증, 프로제리아라고 영어로 하는 이렇게 되면 이 친구의 이 아가씨의 나이가 지금 뭐 12살인가 13살인데 이 물리적인 나이는 한 80 몇 세라든가 절대로 조로증에 걸린 사람들은 20대 이상을 벗어나지 그 이전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노화 현상을 엄청나게 빠르게 그러니까 이 병명의 이름이 premature aging 신드롬이라고 한 거예요. 조로증 한국말로 해서 그냥 팍싹 빨리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보통 90세까지도 누릴 그 삶을 20세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쫙 노화 현상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나게 끔찍한 유전병인데 왜 생기느냐? 핵막 구조가 붕괴돼서 생겨요. 핵막을 떠받쳐주고 있는 단백질, 좀 이따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하나인 그 세포 골격 단백질 중에 하나가 핵막의 이 아래층에 밑에 마치 우리 천장의 대들보처럼 이렇게 딱딱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단백질 그 유전자가 결함이 생겨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들보가 없으니까 천장이 조금 가라앉아지겠지. 내려앉겠지. 뭐 그뿐이잖아 사실. 천장이 조금 내려앉는다고 사실 그 안에서 사는 집에 그 밑에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좀 뭐 죽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아유 좀 불편하다 이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병을 가지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핵막을 이제 그 핵막만 형광으로 염색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프로제리아 조로증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의 핵막은 이렇게 완전히 쭈글쭈글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바로 좀 전에 언급했던 이 지하철 손잡이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염색체들이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딴 데로 이렇게 막 엉망으로 소위 말해서 염색체의 그 테러토리가 엉망이 되는 거지. 파괴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원래는 이런 식으로 특별한 염색체들이 이런 위치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 조로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정 지역의 염색체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갔지, 이렇게. 염색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게 확실하게
특별한 마커를 사용해서 보면 이동을 하는 게 보이는 거지. 이러면 큰일이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면역 질환 중에 하나도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염색체 특병 지역이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는 현상이 발견이 되고, 또 일반적인 암 같은 것들도 원래 이쪽 위치에 있던 어떤 특정한 또 유전자 부위가 이렇게 옮겨가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졸업증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심각한 여러 가지 다른 질병, 큰 면역 질환, 암 그런 것에서도 이런 염색체들의 염색체 테러토리의 이동 현상이, 그러니까 파괴 현상이 일관적으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일일이 하나하나의 사례를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여기에 깔린 이 똑같은 어떤 문제점은 뭐란 얘기야? 아니 왜 염색체의 어떤 위치가 이동을 하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와 이렇게 결부가 되는 것이야 라는 얘기는 유전자 발현 조절이, 어느 특정한 위치에 있어야 아까 그 염색질의 응축도와 결부시켜서, 그래서 이미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느 지역의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라고 프로그램이 딱 다 짜여져 있는데, 그 위치가 변하게 되면 여기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딴 녀석이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럼 거기에 이상한 딴 녀석이 원래 계획과 전혀 다른 딴 부위가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봤죠? 엄청난 대단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졸업증에서. 그래서 그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정확하게 올바른 시기에 정확한 양의 유전자를 발현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중요한 일인지가 여기서도 입증이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이 염색체들의 영역이라는 것이 꽤 중요하구나. 각각의 위치들이 유전자 발현에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핵에 관해서는 그 정도로. 그럼 이제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를 살짝 본 다음에 이제 내막계로 우리가 직접 넘어가게 될 것인데, 뭐 이거야 기능이 뭐 일종의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한다는, 발전소라니. ATP를, 미토콘드리아를 우리가 얻게 된 그 이후부터 그 전과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혁명적인 삶을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진핵세포로 완전히 진화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ATP를 만들어내는 그 양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제는 충분히 이 거대한 몸집을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낼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 산소가 필요하잖아.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만 이것이 미토콘드리아가 그 대사작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양날의 검과 같아가지고서 이 산소는 그렇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이 산소의 그 엄청난 높은 반응성 때문에 활성산소라는 그런 문제점을, 이 액티비티가 훨씬 높게 되는 그런 활성산소가 되어버리면 이 활성산소들은 여기저기서 전자를 마구 탈취해 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세포막들을 파괴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서 이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늙는다는 그런 설이, 우리가 왜 늙느냐라는 것은 크게 두 갈래로 사실 요즘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염색체 길이가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는 현상. 진핵세포는 세포 분열을 한번 할 때마다 염색체가 조금씩 짧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 구조적으로 이 DNA를 중합시키는 DNA 중합 효소가 좀 멍청하기 때문에 그 한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가 오면은 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원핵세포처럼 원형으로 이루어진 DNA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인데, 진핵세포처럼 이렇게 긴 선형으로 되어 있는 DNA는 구조적으로 한 번 복제하면 중간에 꼭 조금씩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짧아질 수 있느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우리 DNA 끝단에는 그래서 별 쓰레기 같은 것들만 일부러 놔둬요.
짧아져도 큰 피해를 안 입게. 하지만 계속 짧아지게 되면은 쓰레기가 아닌 진짜 민감한 지역에 도달하게 돼서 거기서 짧아지면 이제 큰일이 나잖아요. 유전자가 없어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순간까지,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 세포 분열 하지 말아라 하고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겠죠, 우리가. 그게 일종의 노화의 근원이다. 그럼 더 이상 세포 분열 하지 않고 그때부터 늙어가는 거다. 뭐라는 그런 썰. 물론 일정 부분 맞는 얘기겠죠. 또 한 가지 측면에 늙는 이유는 바로 이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자꾸 특히 미토콘드리아 같은 데서 자꾸 유출이 되면 그러면 자꾸 막을 파괴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같은 그런 기전이 있거든요. 그것을 유발을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그 세포가 죽거나 늙거나 하게 된다는 그런 썰. 둘 다 우리의 노화를 이제 가속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우리의 노화의 근원이기도 하다. 우리의 에너지의 충전소와 동시에 이 노화의 근원인 양날의 검인 미토콘드리아다라는 것. 뭐 이건 이미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진핵세포들에서는 고등 진핵세포들에서는 식물, 동식물 둘 다 미토콘드리아는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된다는 거 우리가 뭐 알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엽록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내막계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도저히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기원을 설명할 때는 내부 공생 이론을 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맞아, 원래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던 세균인데 진핵 세포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던 또 다른 고세균에 의해서 이 원핵 세포가 잡혀 먹혔다라는 것이 이 내부 공생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잡혀 먹혔는데도 왜 살아있느냐? 먹고 보니까 워낙 좋더라. 파괴시키기에는 너무 아깝더라.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서로 같이 이제 컨트랙트 사인하고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각자 개별적인 독립적인 개체로 영원히 같이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내부 공생 이론인데, 뭐 동화 같은 얘기긴 하지만 증거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결국 그 증거로서 들이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내부를 보면은 바로 그것이죠. 이런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자체 유전 물질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니들이 뭔데 자체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냐? 근데 그 DNA 자체가 심지어 동그라미 DNA다. 진핵세포 안에 있는 DNA라면 네가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딱 가지고 있어야지. 네가 뭔데 원형 DNA를 가지고 있어. 이 원형 DNA는 원핵세포 DNA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가 가지고 온 DNA라는 것이 맞는 얘기지. 만약에 이것이 미토콘드리아나 또는 그 엽록체에서 발견이 되는 DNA 맞긴 한데 어쩌다 보니 핵 안에 있던 DNA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서 같이 살게 됐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DNA는 원형 DNA는 아니라야지, 최소한. 진핵세포 DNA는 전부 다 선형이잖아. 근데 이들의 DNA는 동그랑 원형 DNA는 전부 지금 우리가 고세균에서 볼 수 있는 그 DNA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지들이 원래 갖고 온 DNA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부에서 흘러 들어왔구나. 이주민이구나 하는 거. 또 지들이 뭔데 원래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 리보솜은 원래 세포질에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공통으로 같이 쓰는 건데 왜 네가 혼자 숨겨놓고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 안을 살펴보니까 이 리보솜은 진핵세포 리보솜하고는 다르고 원핵세포 리보솜에 가까운 리보솜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것도 지들이 갖고 왔네? 원핵 진핵세포 거를 지들이 싹 갖고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DNA 원형이겠다, 자체 가지고 있겠다, 리보솜도 자기가 자체 내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원핵세포의 리보솜이다. 그것이 두 개의 하나의 큰 증거. 마지막 증거는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정말로 그들이 들어왔다면, 그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온 녀석들이라면, 그러면 그들의 막은, 바깥쪽의 막은 최소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그 호스트, 주인장의 막이 라야만 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중막을 가지고 있구나. 대충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이중막의 화학 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바깥쪽의 막의 화학 성분은 누구와 비슷할까? 얘와 비슷해야 되겠지. 고세균의 화학 성분과 비슷해요. 이게. 안쪽에 이 내막의 화학적 성분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균들의 화학 성분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화학적인 성분이 서로 다르면서 바깥쪽은 옛날에 우리의 조상을 시사해주는 그 고세균의 화학적인 세포막 성분과 매우 비슷하고, 안쪽 막은 지금 요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세균들, 원핵세포의 세포막과 비슷한, 그거 역시 또 하나의 다른 이 내부 공생설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증거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외포작용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곡선을 깔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외포작용서부터 쭉 나가는 요것은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녹화로 아마도 요거는 충분히 이전 학기 강의 내용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어쨌든 그래서 나가고, 이게 두 번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동영상이 다음 주 수요일 날 강의 분까지 합해서. 자, 그래서 한 주 건너뛰고 투표들 열심히 잘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